우리나라는 중심 국가가 된 적이 없고 항상 주변 국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도 한반도를 벗어나 있었고 향신료 루트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서양 루트도 한반도의 거의 반대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큰 항로에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 우리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북극 항로 개통이 한국의 왜 기회인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심 국가가 된 적이 없고 항상 주변 국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항로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크로드도 한반도를 벗어나 있었고 향신료 루트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서양 루트도 한반도의 거의 반대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큰 항로에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 우리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이게 북극 항로 개통이 우리한테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좋은 영향, 기회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초두에 제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본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그 플랫폼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AI, 인공지능, 챗 GPT 뭐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독주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바싹 딥시크라든가 뒤쫓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외에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우리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아주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우리가 자랑하는 배터리, 우리가 자랑하던 LCD, 자동차, 조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던 이 첨단 기술 산업이 선진국의 반격과 개독의 추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한중 관계만 보면 그 관계가 분명히 정리됩니다. LCD 이미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조선 세계 시장 반 이상 중국이 차지하고 우리는 20, 3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전기차로 바꿔가면서 중국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미 중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우리가 아주 다행히 그것도 D램 분야에서만큼은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따라잡힐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가 개통된 다음에 우리가 부울경 지역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 거점 항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첨단 기술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는 아주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정말 위기 중의 위기가 뭐냐 하면 저출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소위 학자들이 초저출산이라고 얘기하는 1.3의 반밖에 안 되는 0.7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고 청년이 없어지는, 청년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이 뭐냐?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고 그 경쟁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값도 오르고 뭐 생활비도 올라가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저출산을 만들어낸 수도권 집중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를 부울경에 확보하게 되면 부울경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 수도로 발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두 군데로 분산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 최소한 반 이상이 금방 풀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인구 측면에서 보나 북극 항로의 개통은 한국에게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편의점, 어떤 카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도 길게 늘어서 있어요. 조금 지나가서 보면 어떤 편의점, 어떤 카페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것을 머무는 상권과 스쳐가는 상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녹아내립니다. 이게 그 북극해를 지나가지고 베이링해를 거쳐서 이제 동해안으로 흘러서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거쳐서 스웨즈 운하 항로로 연결이 되죠. 이 북극 항로가 스웨즈 항로와 연결되는 그 지점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무는 상권이 되느냐 흘러가는 상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에는 북극 항로가 큰 도움이 될 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과연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해, 닝보, 선전 등등 이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 동남 해안에 엄청나게 큰 거대 항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 하나만 해도 부산보다 컨테이너 물동량 2배 이상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마 중국의 이 항구의 항만 능력이 우리 부산의 10배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점 항구를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거점 항구의 혜택의 90%를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10%밖에 못 갖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그 머무는 상권을 30%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50%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게 북극 항로 개통과 함께 한국의 기회 그리고 이게 거점 항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거점 항구를 그냥 항구로 생각해서 부산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인천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항구죠. 왜? 서울과 붙어 있으니까. 부산은 멀지 않습니까? 400km나 되죠. 그런데 사실 인천은 이 북극 항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벗어나서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와야 인천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로만 보면 인천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은 북극 항로의 개통을 전제로 보면 부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부산 말고도 우리나라 동해안에 다른 항구들도 있죠. 크지 않은 항구지만은 속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들은 어쩌냐? 그 항구들은 부산에 비해서 항구로서의 인프라를 충분히 못 갖추고 있습니다. 항구로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항구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소위 거점 항구가 되기 위한 메가 클러스터 산업 단지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산은 다행히도 북쪽으로는 철강의 도시 포항으로부터 에너지 자동차 조선의 도시 울산 기계의 도시 창원 그래서 우주도시 사천까지 아주 부산이라는 항구를 거점 항구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배후 단지가 지금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을 그냥 항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사천 이 일대를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부울경의 거점 항구가 생기면 부산, 울산, 경남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로 이상한 건 아니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울경에 북극 항로에 거점 항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 대한해협에 수없이 많은 물량들이 와서 부산을 중심으로 환적되고 다시 제조되고 또다시 분배되고 이런 거점 항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마치 말라카 해협을 기반으로 싱가포르라는 금융중심 도시가 생긴 것처럼 부산 아니면 그 한려수도 어디엔가 대한해협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금융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해안에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쇠퇴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도 또 우리가 새로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부산, 울산, 경남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단이 발전하고 한반도 남단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중부권, 동부권과 합쳐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이 세계의 물류의 거점 항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하의 균형을 얘기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갈공명의 천하 삼분지기죠. 북쪽으로 위나라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쪽에는 오나라, 서쪽에서는 총나라. 그래서 오나라와 총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장 강력한 위나라를 견제하면 천하의 균형이 오고 평화가 온다. 이게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족지계 이렇게 부르죠. 왜?
정이 그 솥이라는 뜻인데 세 발 달린 솥은 어디다 세워도 넘어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다. 이게 천하균형인데 사실 이거는 과거 농업시대 변화가 없던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격변하는 시대, 새로운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동적인 시대에는 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제일 잡는 것은 세 발 달린 솥이 아니라 네 발 달린 동물이 가장 균형을 잘 잡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가 위치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우리는 한중일이라는 기본적인 연횡, 이 경쟁 구도하에 한미러라고 하는 새로운 보완 관계에 있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러의 합종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대4강, 네 나라 이 균형을 저는 네 다리가 버티고 있는 천하사각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천하삼분지계보다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이다. 천하삼분지계가 천하삼분 10년지계였다면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과 한중일의 연횡을 통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천하사각 균형지계는 천년지계다. 100년지계 이상 천년지계까지도 갈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 항구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냐? 지금 러시아가 동진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동진하는 주력 무기는 석유와 가스죠. 근데 만약 우리가 러시아하고 빨리 석유와 가스에 관한 협정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조금 주저되더라도 한국보다 덜 선호하더라도 중국하고라도 빨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석유와 가스의 장기 구매 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와 가스 자원을 더 개발함으로써 전후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본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러시아가 동진했을 때 우리가 없는 석유와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러시아를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점 항구를 한번 갖게 되면 거점 항구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강북 상권이 명동의 중심이 된 건 처음에 강북에 작은 상권이 명동에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진 거거든요. 우리 강남 상권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강남역 사거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 상권이 들었으니까 점점 더 커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를 우리가 빨리 쟁취하지 않으면 다른 데 거점 항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치열한 경쟁 하에서 중국 거점 항구가 빨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경제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위상을 제바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 속에 있는데 이 자연의 법칙 중에 가속도의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가속도, 운동의 법칙을 볼 것 같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반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2배 이상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질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속도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거점 항구를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게 호감인지 모르지만 일본도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한국도 러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 너무 다 역사 속에서 잘 알듯이 러일 전쟁 때부터 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적국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이전에 잠시 보유하고 있던 북방성과 사하린의 남부 이런 데 대해서 특히 일본 우익들은 일본의 언젠가는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도 미래의 영토 분쟁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적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만 해도 당장 북방 4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아주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러시아가 한국에 비해서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빨리 챙기지 않으면 일본이 할 수도 있다. 비록 러시아가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기회를 일본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